당신들이 팔아버린 그 손주입니다. 골목 전체가 숨을 멈췄습니다. 때 묻은 옷, 헝클어진 머리, 굶주린 눈빛으로 국밥 한 그릇을 얻어먹던 그가 검은 가마 행렬을 이끌고 돌아와 포졸들을 불러 악인들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노파 앞에 두 무릎을 꿇었지요. 한양 제일의 대상이니 풀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게 만든 64 국밥집 노파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도준아, 엄마가 널 버린 게 나 아니야. 엄마가 널 과연 버린 게 이들 아니야. 사이에 30해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오늘도 행복하세요. 때는 조선 어느 해 늦가을이었습니다. 찬바람이 슬슬 옷깃을 파고드는 계절이라 한양 남대문 시전 골목은 아침부터 부산스럽기 그지없었지요. 생선 장수, 옹기 장수, 채소 장수들이 앞다투어 좌판을 펼치고 지게꾼들이 짐을 이고 골목을 오르내렸습니다. 장꾼들의 흥정소리, 아낙네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시전 골목은 아침부터 활기가 넘쳤지요. 초가와 기와집이 어깨를 맞댄 골목 한편으로는 허름한 국밥집 하나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간판이랄 것도 없이 낡은 천 하나가 처마 끝에 달랑 매달려 있을 뿐이었으나 솥 속에서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모습만으로도 지나는 이들의 발길을 절로 멈추게 하였습니다. 바로 그 국밥집 앞에 거지 행색의 청년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기워도 기운 자국이 역력한 무명저고리, 덕지덕지 때가 밴 바지, 헝클어진 머리칼은 제대로 빗질 한 번 못한 듯 사방으로 뻗쳐 있었지요. 어깨는 잔뜩 웅크러들고 바른 집신마저 다 달아 발 뒤꿈치가 드러났습니다. 여느 거지와 다를 바 없는 행색이었건만 유독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맑고 날카로운 두 눈이 국밥집 안을 천천히 훑고 있었지요. 그리고 왼쪽 눈 밑에는 콩알만 한 점 하나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서도준, 나이 32살이었습니다. 어이구, 여봐요. 거기 서 있지 말고 들어와요. 찬바람에 서 있으면 어디 몸이 성하겠어요. 국밥집 안에서 목소리 하나가 흘러나왔습니다. 허리가 굽고 왼쪽 다리를 살짝 끌며 걷는 노파였지요. 박명숙, 64의 나이에도 두 눈만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반짝이는 여인이었습니다. 굵은 손마디에 앞치마를 두르고 뚝배기에 국밥을 담아 도준 앞에 내밀었습니다. 두툼하게 올라온 고기 건더기, 구수하게 우러난 뼈국물이 찬 공기 속으로 하얗게 김을 날렸지요. 밥값은 나중에 생기면 주면 되고 지금은 얼른 드셔요. 명숙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다 문득 귀를 돌아보며 도준의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보았지요. 눈 밑의 점이 눈에 걸렸던 것입니다. 잠깐 호흡이 멎는 듯 하더니 명숙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라는 말을 속으로 삼키며 부뚜막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준은 묵묵히 국밥을 들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마음속은 싸늘하기만 하였습니다. 한 달 전 일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양아버지의 장례식장이었지요. 곡소리가 방 안 가득 울려 퍼지는데 구석에서 친척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도준의 귀에 스며들었습니다. 친어머니가 돈 받고 팔아먹었다더라. 5,000냥이나 받았다지 뭔가. 쯧쯧 핏줄을 돈으로 파는 법이 어디 있어. 도준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지요. 다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가는 느낌이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양아버지는 숨을 거두기 직전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지요. 도준아, 내 어미는
그 뒤의 말은 끝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5,000냥. 그 숫자가 도준의 귀 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거지로 변장한 것은 도준 스스로의 계획이었습니다. 한양제일의 객주, 재산만 해도 1,000냥을 훌쩍 넘기는 대상이니 직접 거지, 행색을 하고 시전 골목을 찾아든 것이지요. 속을 들키지 않아야 했습니다. 본색을 드러내면 상대방도 본색을 감추게 마련이라 맨 얼굴을 보려면 맨 얼굴로 다가가는 수밖에 없었지요. 박명숙. 5,000냥을 받고 제 아들을 판 여자. 도주는 뜨거운 국밥을 천천히 떠넣으며 명숙의 일거수일투족을 눈에 담았습니다. 절뚝이는 왼쪽 다리, 굳은 살이 박인 손, 빛바랜 한복 한 벌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솥 앞에 서 있는 모습. 가난하다는 것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5,000냥을 받은 사람치고는 너무도 궁색한 처지였지요. 그러나 도주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착한 척이겠지. 복수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챕터 이 의심했사. 도준이 국밥집 창고에 몸을 숨긴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창고라 해봤자 장독 몇 개와 낡은 가마니가 전부인 좁은 공간이었지요. 찬 바람이 널판지 틈새로 스며들어 밤이면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허나 도주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한양제일의 객주가 몸소 거지 행색을 하고 창고 바닥에 웅크린 것은 오직 하나를 보기 위해서였으니까요. 박명숙이라는 여인의 본색을, 꾸밈없이 드러나는 그 민낯을, 그리고 사흘 동안 도준이 목격한 것들은 처음의 예상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명숙은 새벽 달기 울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절뚝이는 왼쪽 다리를 이끌고 붓두막 앞에 서서 국물을 고을 때부터 이미 하루가 시작되었지요. 손님상에 올라가는 국밥에는 고기 건더기를 아낌없이 퍼 담으면서도 정작 본인 밥상은 찬밥에 물 한 바가지 말아 굴을 넘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반찬이라고는 짠 간장 종지 하나뿐이었지요. 처음에는 도준도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보는 눈이 있을 때만 저러는 것이겠지. 그러나 사흘이 지나도 명숙의 행동은 한결같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른 새벽에도, 손님이 빠져나간 늦은 저녁에도 명숙은 늘 그러하였지요. 사흘째 오전 골목 입구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0살이 채 안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였습니다. 해진 옷에 맨발로 배가 고픈지 국밥집 앞을 기웃거리다 눈이 마주치자 그만 돌아서려 하였지요. 명숙이 그 아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리 와요, 어서. 아이가 머뭇거리자 명숙은 직접 나가 손을 잡아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뚝배기에 국밥을 가득 담아 아이 앞에 놓고는 아이가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지요.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창고 틈새로 그 장면을 바라보던 도준의 미간이 좁아졌습니다. 저것도 다 계산이 있는 것이겠지. 저런 인심 하나로 골목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것이야. 도준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속 어딘가에서 작은 돌멩이 하나가 툭 굴러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 것은 어찌할 수 없었지요. 그날 오후 골목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요란한 가마 소리와 함께 하인둘이 앞뒤로 서고 비단 한복을 차려입은 노파 하나가 국밥집 안으로 거침없이 들어섰습니다. 서씨 부인이었습니다. 8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눈빛만은 서슬퍼렇고 입술은 가늘게 비틀려 있었지요. 야, 박간연, 어디 있어? 명숙은 붓두막 앞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얼굴에 두려움의 빛이 스쳤지만 입술을 꼭 다물고 서씨를 마주 보았지요. 어인일로 오셨습니까, 어르신? 어인일, 뻔뻔하기도 하지. 내 아들 잡아먹고 손주까지 팔아먹은 년이 무슨 낯짝으로 이 골목에서 장사를 해. 돈 내놔, 당장. 서씨의 목소리가 골목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좌판을 펼치던 장꾼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지요. 명숙은 말없이 서씨의 고함을 받아냈습니다. 반박도 변명도 하지 않은 채로.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무슨 말씀이 그러하십니까? 채소 좌판을 걷어차듯 일어선 것은 진옥이었습니다. 60을 넘긴 나이에 허리춤에 두 손을 짚고 서씨 앞으로 성큼 나선 그 모습이 당착이 그지없었지요. 30년 전에 명숙이를 계단에서 밀어 다리 부러뜨린 게 누군데요. 그것도 모자라 손주 입양 보내놓고 한 푼도 안 준 게 누군데 지금 돈 타령이에요. 서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인들이 당황한 눈치로 서로 눈을 마주쳤지요. 서씨는 이내 차갑게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닥쳐라, 이 채소 장수년. 아는 척하지 마라. 그 말을 끝으로 서씨는 몸을 돌려 나갔습니다. 하인들이 불이 나게 뒤를 따랐지요. 창고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던 도준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돈을 안 줬다고? 그렇다면 친척들이 말한 5,000냥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이지? 무언가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퍼즐의 조각이 맞지 않는 느낌. 도준은 그날 밤 창고 밖으로 몰래 빠져나가 서울 안에 믿을 만한 부하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짧고 냉정하게 명을 내렸지요. 30년 전 내 입양 당시 5,000냥의 행방을 찾아라. 흔적이 남아있든 없든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부하가 물러나고 도준은 다시 창고로 돌아왔습니다. 날이 완전히 저물어 골목이 고요해진 시각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명숙이 낡은 보자기 하나를 들고 골목 안 고아원 쪽으로 절뚝절뚝 걸어가는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자기 안에서 국밥솥의 냄새가 풍겨왔지요. 아이들에게 저녁을 날라주는 것이었습니다. 명숙의 굽은 등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도준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몸을 움직이지 않았지요. 복수를 다짐하던 마음 한구석에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조용히 파고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는 닷새 만에 도준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부하가 내민 문서 한 장을 펼치는 도준의 손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양광해원 기부장부였지요. 30년 전부터 매달 10냥씩 빠짐없이 이어진 기록. 기부자 이름란에는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이 같은 이름 석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윤도준. 도준은 한동안 그 이름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태어났을 때 받은 이름. 양부모 슬하에서 서도준으로 바뀌기 전의 이름이었지요. 장부를 따라 손가락을 내리면 30년, 360달, 총 3,600냥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첫 장에는 별도로 적힌 기록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입양 당시 받은 5,000냥 전액, 수령 사흘 만에 반환. 기부자 본인 재산 100냥 전부, 같은 날 추가 기탁. 도주는 문서를 소리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다리 수술비도 포기하고 내 이름으로? 부하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명숙이 왼쪽 다리를 고칠 기회가 2번 있었다고. 한 번은 20년 전, 한 번은 10년 전. 2번 모두 수술비를 모아두었다가
그 달 기부금으로 돌려버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하였지요. 도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그날 밤 도주는 창고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국밥집 처마 아래 등을 기댄 채 어둠 속에 한참을 서 있었지요. 골목은 고요하였고 명숙의 방에서는 희미한 호롱불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도주는 자신도 모르게 그 빛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방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명숙은 낡은 보따리 하나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앉아 있었지요. 손가락으로 보따리 매듭을 쓰다듬는 손길이 몹시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듯. 도주는 숨을 죽이고 문틈에 몸을 붙였습니다. 명숙이 보따리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뭉치가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들이 차곡차곡 쌓인 채 끈으로 묶여 있었지요. 명숙은 그 중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손 안에 쥐고 있을 뿐이었지요. 얼마나 많이 만졌는지 종이 귀퉁이가 너덜너덜하게 달아 있었습니다. 명숙의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도주나. 도주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도주는 보따리에서 편지 몇 장을 몰래 꺼내 읽었습니다. 도주나, 엄마가 널 버린 게 아니야. 엄마가 버린 게 절대 아니란다. 내가 아프지 않고 잘 먹고 잘 자라는 것만 바랐어. 엄마 곁에 있으면 너도 굶어야 했으니까. 그게 엄마의 죄다. 편지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보내지 못한 편지였지요. 30년 동안 쌓인 편지들이었습니다. 주소도 받는 이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보낼 곳을 몰랐으니까요. 도주는 세 번째 편지를 펼치다가 멈추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기 때문이었지요. 눈물이었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소리도 없이 뺨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였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요란한 발소리가 들려왔지요. 도준이 눈물을 훔치고 몸을 추스르기도 전에 용역 패거리 대여섯 명이 국밥집 앞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앞장선 것은 기름진 얼굴에 능글맞은 웃음을 흘리는 사내였습니다. 객주 김득보였지요. 그 뒤로 서씨 부인이 천천히 따라 들어왔습니다. 김득보가 문서 한 장을 명숙의 코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집터 원래 서씨 문중 땅이요. 여기 문서가 증거요. 명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진호기가 달려와 옆에 섰지요. 그 문서 가짜요. 30년 전부터 이 자리는 명숙이 땅이요. 닥쳐요. 채소 장수. 관아 인장까지 찍힌 문서요. 법대로 하는 것뿐이요. 용역들이 앞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명숙은 두 팔을 벌려 가게 앞을 막아섰습니다. 절뚝이는 다리로 버티는 그 몸이 바람 앞에 등불 같았지요. 김득보가 턱짓 하나로 용역을 불렀습니다. 용역의 손이 명숙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명숙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보따리가 손에서 튕겨 나갔습니다. 낡은 끈이 끊어지며 30년치 편지들이 바닥에 우수수 흩어졌지요. 빛바랜 종이들 사이로 아기 때 입던 것이 분명한 작은 베네 저고리 하나가 펼쳐졌습니다. 손바닥만한 그 옷이 흙바닥 위에 놓였습니다. 창고 틈새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던 도준은 더 이상 숨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준이 창고 문을 박차고 나온 것은 명숙이 바닥에 쓰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때 묻은 무명 저고리 차림 그대로였지요.
헝클어진 머리에 거지 행색인 채로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김득보의 시선이 도준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용역 패거리들이 실실 비웃었지요. 이 거지 새끼가 어디서 나왔어? 도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품 안에서 접힌 서찰 하나를 천천히 꺼내 부하에게 건넸습니다. 부하는 이미 골목 어귀에서 대기하고 있었지요. 서찰을 받아든 부하가 골목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검은 가마 행렬이 남대문 시전 골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가마 앞뒤로 도포 차림의 사내들이 도열하였고 그 뒤를 관아 포졸 6이 따랐지요. 골목 상인들이 하나둘 좌판을 멈추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채소 장수, 생선 장수, 옹기 장수들이 웅성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가마가 국밥집 앞에 멈추었습니다. 도준이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거지 행색은 사라졌습니다. 짙은 남색 도포의 갓을 단정히 얹고 허리에는 은장도를 찼지요. 눈빛은 차갑고 단호하였습니다. 같은 눈이었지만 사흘간 창고에 웅크려 있던 그 청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김득보의 능글맞은 웃음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도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시전 골목 전체 이미 제가 사들였습니다. 골목이 일순 고요해졌지요. 도준은 품에서 두툼한 문서 묶음을 꺼내 펼쳤습니다. 한양호조에서 발급한 토지 매매 확인서였습니다.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지요. 이것이 귀하가 내민 문서요. 도준이 김득보의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나란히 펼쳐 비교하자 위조의 흔적이 한눈에 드러났습니다. 인장의 크기가 달랐고 날짜의 필체가 본문과 어긋났지요. 포졸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문서 위조, 강압 침탈, 사기 23건. 도준의 목소리는 낮고 천천하였습니다. 김득보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해갔지요. 서씨 부인은 뒷걸음질 치다 하인에게 부딪혔습니다. 네, 내가 누구냐? 서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도준이 서씨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지요. 당신들이 팔아버린 그 손주입니다. 서씨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포졸들이 김득보의 팔을 잡아 묶었지요. 서씨 부인도 함께 끌려가며 골목에 절규가 터졌지만 도준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당 바닥에는 아직 명숙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진옥이가 명숙의 등을 부축하고 있었지요. 흩어진 편지들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베넷 저고리가 흘 위에 놓인 채였고요. 도준은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도포 자락이 바닥에 끌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명숙 앞에 이르렀을 때 도준의 두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단단히 벼른 복수의 계획도 30년의 분노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오직 베넷 저고리 하나와 30년치 편지들이 눈앞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예요. 도준이에요. 명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지요. 명숙의 손이 떨리며 도준의 얼굴로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왼쪽 눈 밑의 점을 손끝으로 가만히 짚었습니다. 그러고는 도준의 오른발로 시선을 내렸지요. 도준이 버선을 걷어 올렸습니다. 발등에 초승달 모양의 반점이 선명하였습니다. 명숙의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소리라기보다 숨결에 가까운 것이었지요. 도준아. 서로 끌어안은 채로 두 사람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명숙의 굽은 등이 들썩이며 울음이 터졌습니다. 소리 없이 울던 도준도 결국 어깨를 떨었지요. 진옥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고 골목 상인들은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찬바람이 골목을 지나갔지만 그 자리만큼은 유난히 따뜻하였습니다. 한참 만에 명숙이 도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우리 도준이 엄마가 죽기 전에 널 만나는구나. 도준은 명숙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습니다. 차갑고 굳은 손이었지요. 30년을 절뚝이며 소탑해 서 있던 손이었습니다. 도준은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어디도 안 갑니다. 어머니 곁에 있겠습니다. 골목에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기 시작하였습니다. 호롱불이 하나둘 켜지고 국밥집 처마에 걸린 낡은 천이 바람에 조용히 흔들렸지요. 30년 만에 만난 모자는 그렇게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며 오랜 밤을 보냈습니다. 오하늘이 내린 복. 30년 묵은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습니다. 남대문 시전 골목에도 완연한 봄 기운이 돌았지요. 처마 끝에 제비가 집을 짓고 골목 어귀 느티나무에는 연두빛 새잎이 돋아났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봄이 유난히 따뜻하다고 하였는데 어쩌면 그것은 날씨 탓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명숙이 두 발로 걷기 시작한 것은 꽃샘추위가 가시던 무렵이었습니다. 도준이 한양 제1의 의원을 모셔온 것은 모자가 제외한 지 열흘도 되지 않아서였지요. 의원은 명숙의 왼쪽 다리를 살피고 나서 고개를 저으며 말하였습니다. 오래 묵은 상처라 쉽지 않겠으나 손을 쓰면 걸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명숙은 처음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폐를 끼치기 싫다는 것이었지요. 도준은 그 말에 그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평생 남 먹이느라 당신 다리 하나를 그냥 두셨습니까?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돌볼 차례입니다. 명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명숙이 지팡이 없이 걸음을 뗀 날, 도준은 말없이 마당 한쪽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절뚝이던 왼발이 조심스럽게 땅을 딛고 이어서 오른발이 따라붙었지요. 느리지만 고른 걸음이었습니다. 명숙은 몇 걸음을 걷다가 도준을 돌아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주름 깊은 얼굴에 번지는 그 웃음이 도준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였지요. 진옥이가 손뼉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명숙아, 됐어. 세 사람이 마당 한가운데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느티나무 위의 제비도 그 소리에 놀라 한 바퀴 날아올랐다가 다시 처마로 돌아왔지요. 그로부터 얼마 후 도준은 한양광해원의 뜻을 모아 심장병 아이들을 위한 재단을 세웠습니다. 이름은 박명숙 심장재단이었지요. 어머니의 30년 뜻을 이어받아 더 많은 아이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재단 설립 첫날 후원받은 아이들이 부모 손을 잡고 찾아왔습니다. 6살 민수도 그 중 하나였지요. 볼이 통통하게 오른 아이가 어머니 등 뒤에 숨었다가 명숙을 보자 쪼르르 달려와 치마폭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저 이제 안 아파요. 명숙이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등이 들썩이는 것을 보고 도준은 조용히 고개를 돌렸지요. 하늘이 맑고 높았습니다. 국밥집은 진옥이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도준이 문서에 도장을 찍으며 말하였지요. 30년 동안 어머니 곁을 지켜주신 은혜, 이것으로는 다 갚지 못합니다. 진옥이는 손을 내저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간판은 새로 달았습니다.
먹으로 또렷하게 쓴 네 글자, 진옥이네 국밥. 골목 사람들이 모여 새 간판 앞에서 박수를 쳤지요. 진옥이는 앞치마로 눈물을 닦고 나서 씩씩하게 붓두막 앞에 섰습니다. 첫날 국밥 맛이 명숙이 끓이던 것과 똑같다고 단골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봄볕이 따사로운 날, 도준과 명숙은 나란히 교회로 길을 나섰습니다. 양부모의 묘소였지요. 도준이 술 한 잔을 올리고 2번 절하였습니다. 명숙도 나란히 무릎을 꿇었지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묘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풀밭을 지나가고 어디선가 뻐꾸기 울음이 들려왔지요. 저를 이 아이에게 이어주신 덕분에 이렇게 만났습니다. 명숙의 말이 낮고 조용하였습니다. 도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풀밭에 드리운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이가 있다면 이 자리를 보고 흐뭇해하리라 생각하였지요. 악인들의 말로는 그의 아내 판가름 났습니다. 관아에 끌려간 서씨 부인과 김득보는 문서 위조와 강압 침탈, 수십 년에 걸친 사기 행위가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서씨 부인은 곤장 30대를 맞고 변방으로 유배형에 처해졌으며 김득보 역시 재산을 모두 몰수당하고 같은 길을 걸었지요. 골목 상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무릎을 쳤습니다. 하늘이 보고 있었던 것이야. 저마다 그렇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하늘은 더디 보이도 반드시 본다 하였습니다. 그 말이 그르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도주는 한양제일의 객주 자리를 지키면서도 날이 저물면 반드시 어머니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명숙이 저녁 밥상을 차리는 동안 도주는 부엌 문지방에 걸터 앉아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고 또 들었지요. 밤이 깊으면 명숙이 나직이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32살 아들에게 부르는 자장가였지만 도주는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30년을 잃어버린 것들이 조금씩 채워지는 느낌이었지요. 골목 사람들은 그 모자를 보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늘은 착한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오래도록 한양시전 골목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졌습니다. 훗날 사람들이 이르기를 박명숙이라는 여인은 재물 한 푼 탐하지 않고 30년을 베풀며 살았으되 하늘이 그 공을 반드시 갚았다 하였지요. 또 서도준이라는 대상인은 천냥 재산보다 어머니의 손 한 번 잡는 것이 더 값지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였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는 사람이라 하옵니다. 그로부터 도주는 어머니를 모시고 한평생 효를 다하였다 하옵니다.